우리 당은 일단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탄핵 처리,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중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9일 탄핵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내대표의 모든 탄핵에 관한 논의 법안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의가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5차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인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지금 안성 나들목에선 경찰과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선 현명함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서울에 진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지금 경찰은 법안의 그런 판단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현명함과 합리성으로 안성 나들목에 있어서의 이 교착 상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최순실 게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5분 나와 계십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숭실사이버대 이호성 교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영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5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이제 공방을 주고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12월 2일과 12월 9일에 있어서의 탄핵 이거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유투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사실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 지금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72시간 안에 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야당만으로 지금 제적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박계 입장에서는 결국 또 이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에서 국민들의 민심과는 또 부합되지 않게 탄핵을 막으려는 그런 또 하나의 꼼수가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고 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탄핵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서 지금 이제 자신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야당이 발의를 하면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지금 일종의 정당이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당론을 통해서 당원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자체의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예. 무엇보다도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것들을 싸우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금 시점에서는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정말 싫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뭐 좋게 봤지만 저기서 찬발 더 나가셨어요. 만약에 탄핵 발의안이 나올 경우에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출석할 수 있는 것까지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출석을 한 다음에 무기명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당론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대표도 그 자리를 출석을 안 하고 그 본회의장 앞에 썩 앉아가지고 누가 들어갔다 나오는지 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 될 것이죠. 그것까지 한 발 더 나가서 탄핵 반대 안 할 뿐더러 본회의 출석 원칙적으로 하는 걸 원칙을 한다는 것까지 해야 현 시점에서는 아마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총을 보면 이게 뭐 거의 60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거의 딱 반이 참석한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쪼개지는 상태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숫자를 딱 알게 된 거죠. 128명 중에서 60대 60 거의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싸움을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청와대나 친박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끌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을 12월 2일, 9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박, 비박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은 당권 경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쓰나미가 왔는데요. 한 줌 당권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정진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들이 과연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반기문 총장을 기다리는 건가? 이런 해석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최순실 사태, 이건 사건이 아니고 사태죠. 이 사태가 이렇게 알려진 것은 언론이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언론과 검찰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이게 밝혀졌죠. 거기서 정치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죠? 국정감사에 최순실, 차은택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극렬 반대했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유 잘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을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무서운 것은요. 국회의원 200명이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한 헌법재판관이 정말 무서운 얘기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 인터뷰가 떠돌았는데, 이제 2분이 그만두시게 되면 1월과 3월에 그만두시게 되면 7분이 남잖아요. 근데 7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더 사의를 표명하거나 이러면 탄핵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 비박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는 근데 저는 심정은 참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참담하죠. 거라고 보는 게, 사퇴가 만약 한 분이 사퇴하죠? 그러면 그 한 분은 지금 현재로 본다면 한 99%의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뜻으로 익혀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리라고 믿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심리를 예. 할 수 있는 정족수가 7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예, 7명이고 의결 점수는 6명인데 명이죠. 지금 그 박한철 헌재소장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2명이 사퇴하고 나면 이제 7명이 남으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이 진짜 이제 이 뭐 자기 생각에 나는 지금 못하겠다 하면서 자인 사퇴를 해버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박들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친박들이 소위 말하는 샤이 박근혜가 아닌가. 부끄러워서 못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말입니다. 그럼 근데 샤이 박근혜가 그렇게 60명, 60명. 예. 샤이 박근혜가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 이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놓여 있다는 새누리당의 분열 상황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 강한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기석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이 조금 딜레이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기 대선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해져야죠. 지금 조기 대선하면 예. 새누리당이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예. 좀 미루자. 그 이야기를 솔직히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예.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지금 이 정진석 원답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법원이 내일 있을 5차 집회에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시간을 제한을 두지만 집회를 허용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차재영 교수님께서 샤이 박근혜 말씀하셨죠. 샤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3주째 5%를 유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로 더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시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특히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져 3%에 그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 지지도도 창당 이후 최저치인 12%를 기록해서 국민의당에도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4%로 올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3주째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버티기로 샤이 박근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미련이 헛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수로 따지면 물론 1당은 새누리당이고 2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3당이 국민의당인데 지금 현재 지지율 따지면 국민의당이 그렇죠. 2등으로 올라갔어요. 예. 3위로 좀 추락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지지율이 5%나 4%나 사실은 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지율이 꺾이고 있고 하향 추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근데 뭐 4% 이하로 어떻게 더 내려가요? 오차범위라는 게 있는데. 예. 4%라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거나 그럴 땐 말씀하신 대로 4%나 5%나 그냥 0이에요.
예.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벽이 다 무너졌는데 남아있는 돌 5개 중에 하나 이제 무너져가지고 돌 4개 남은 거거든요. 그건 이제 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지지한 세력은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뭐 친박 뭐 비박이 아니라 친박하고 반박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경우에는 친박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지율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전화 통화로 했느냐 아니면 뭐 모바일을 통해서 했느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모바일로 했다면 거의 뭐 0에 가깝다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20대하고 30대는 아예 0입니다. 아예 0이고 남아있는 40대 같은 경우도 4%, 뭐 50대 6%, 60대 이상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숫자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 본인은 그 박근혜 대통령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칩거하고 있잖아요.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은 지금 아마 거의 극도의 혼란 상태라고 볼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수치심의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도덕적인 그 규칙하고 한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갈 것 같고, 그냥 혼란과 혼돈 이 정도라고 볼 것 같고, 이 혼란과 혼돈이 이어진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극도의 분노로 이어질 것이고, 극도의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주변에 도와주는 세력이 없으면 분노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칩거의 의미는 어쩌면 더 이상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받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제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처가가 경북이거든요. 대구 경북 쪽인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TK 지역이 3% 정도 나왔다는 지금 부분.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보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그 대구 오늘 경북 지역이 발표한, 3%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경관 콘크리트 지층의 한 축, 정말 거대한 한 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 고향인 TK, 대구 경북에서 3% 정도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강의나 아니면은 그 처가 쪽 그 사람들, 대구 경북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믿었던 대통령, 고향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국정농단의 주축이 됐었다는 의혹이 너무도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상실감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가장 낮게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4%로 내려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정평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93%. 네, 90%에서 93%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향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심리학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매자의 후회. 구매자의 후회. 일단 구매를 했는데 후회를 하게 된 것이죠. 표를 찍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박 대통령이 부패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지지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박 대통령이 지금 칩거를 하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얻는, 그러니까 선택적인 노출, 정보에 대한 선택적인 노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도, 만일 내가 지지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지 부조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데, 뭐 기사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참 뭐 부끄러움을 모르는 피의자 대통령, 국민이 부끄럽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어야 하는가? 외신들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조롱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롱받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걸 볼 때는 왜 국민이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이 박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전에 읽었던 소설이 생각나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문열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전횡을 일삼던 엄석대라는 학생이 권력이 꺾이게 되는 그 기점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체되면서거든요. 저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 CG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특정 아동들과만 노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다. 4학년 때는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이다. 자, 이효성 교수님, 특정 아동들과만 노는 습관이 결국 최순실하고만 접촉하는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습관이네요. 예. 네. 이게 뭐 물론 이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만 7세, 이제 만 7, 8세 정도 되는데 이때의 어떤 성격적 특성이 성인기까지 완전히 연결되느냐 꼭 그런 예.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게 1, 3, 4학년 이때는 중학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른바 5.16 전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갖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꽤나 객관적인 서술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은 있죠. 일부인들과만 만나고 있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보다 좀 차가운 감이 흐르는 편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과거 시절부터 꾸준히 봐왔던 거잖아요. 근데 성격은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흔히 생애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격들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그 사회화가 일어나고 예. 사회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아동하고 다른 청소년하고도 놀고 자존심도 조절이 가능해지고 냉정이 조금 더 온정으로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잘 거쳤을 가능성이 좀 낮죠. 왜냐,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다는 명목하에 주변에 굉장히 좋은 말들만 해주는 사람들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지금까지 1, 3, 4학년 때 이런 사실 아동기의 특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 한번 보여주시죠. 매사가 훌륭하며 타의 모범적임, 단 하나 지나치게 어른스러움. 이거 사실 저는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 보면 좀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친 신중성 때문에 과묵하다. 이거 예. 아무래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측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때는 아마 상당히 조신하게 처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심리적 상태가 지금 아까 제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두 분 다 흉탄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 비극적인 사건, 그것이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최측근 참모에 의해서 그렇게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소위 말 중요한 키워드가 배신이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도 자신과 약간 뜻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을 배신의 정치라고 찍어내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도 상당히 아마 배신 트라우마, 배신의 키워드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 싫어하는 일을 왜 하고 다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난번 2차 사과문 때문에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본인 스스로도 최순실 씨에게 일종의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가는 거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상상과 추측에 의한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신의 기초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단계로 가느냐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분노를 해서 지금 어떻게 검찰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그 지지를 보여줬던 내 지지층들이 왜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돌아서느냐. 그렇게 지금 이제 분노를 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오기 정치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버틸 수 없다. 차라리 자신이 상당히 집착했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원칙이거든요.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거죠. 저는 그런 심리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결단나는 거는 예. 대한민국이고 국민의 삶이라는 예. 이 이게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가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면 뭐 자괴라든지 분노라든지 혼돈이라든지 회피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지금 여러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출한 단어들이거든요. 이렇게 유추하는 단어들인데, 이 네 개의 단어들을 한꺼번에 합성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 정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어떤 뭐 본인의 심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 전에는 뭐 국정에서 약간 활동을 할 것처럼
방금 이야기했는데 완전 칩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 지금 이 네 가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집으로 만들어 보자면 거기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지경인 겁니다. 사실상 지금의 이 상황을 볼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다고 볼 거고요. 코너에 몰려 있는 게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 분노도 의미가 없고 자괴도 의미가 없고 감정적인 판단 자체뿐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은 거의 정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3차 탄핵 이 국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